참 예수님, 우리 창세기 성경 특강 13강째입니다. 이제 2021년 신축년 흰 소띠 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올 한 해 열심히 성경 공부해 갖고 여러분들이 성서를 이렇게 통해서 하느님께로 가는 길, 고속도로를 마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카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카인과 아벨은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이야기죠. 형 카인은 농부였고 동생 아벨은 목동 양치기였습니다. 창세기 4장은 사실은 카인과 아벨은 단순히 사람, 형하고 동생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유목민과 농경민의 전쟁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인류 역사는 유목민과 농경민 사이의 전쟁으로 점철된 역사예요.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징기스칸도 그렇고 또 청나라를 일으켜 세운 만주족도 그렇고 그렇죠. 전부 다 이 유목민과 정착민의 전쟁, 이게 인류 역사입니다. 근데 왜 창세기 4장에서 야훼 스티기 저자들이 이 유목민과 농경민인데 유목민을 하느님이 더 사랑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유다인들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이고 최초의 목동인 아벨은 자신이 기르는 양떼 가운데 맏배들과 그 굿기름, 이때부터 기름 바치는 거, 기름을 살라 바치는 거, 벌써부터 제사에 대한 전통이 나오죠. 하느님은 정성껏 준비한 아벨의 제물을 즐겁게 받아들인 반면 대충 준비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카인의 제물은 쳐다보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선민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유목민이었던 유대인의 제물은 받고 농경민이었던 가나안 지역과 더 넓게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제물은 안 받는다는 선택된 민족의 입장에서 쓴 성서가 창세기 4장이죠. 점점 이제 유다인의 그런 면들이 나오죠. 창세기 1장은 우주의 창조 이야기고 창세기 2장, 3장은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이야기면서 선과 악, 인간이 왜 죽어야 되는가, 인간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가, 남자는 왜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갖고 밭에서 밭을 일궈야 되는가, 여자는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아기를 낳아야 되는가,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물었다면 창세기 4장은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인데 하느님은 유목민족을 사랑한다 이거죠. 한번 우리 읽어보죠. 다른 거 제일 중요한 게 읽는 겁니다. 4장, 사람이 자기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그 여자는 다시 카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기가 되고 카인은 땅을 붙이는 농부가 되었다. 여기서 이제 아벨은 이제 유목민이고 카인은 농경민이 된 거죠. 세월이 흐른 뒤에 카인은 땅의 소출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대충 바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땅에 나온 걸 바친 거예요. 아벨은 양떼 가운데 맏배들, 첫 배, 제일 중요한 맏배들과 그 굿기름을 바쳤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꺼이 굽어보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굽어보지 않으셨다. 굉장히 편협한 하느님이죠. 유다인들의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카인은 몹시 화를 내며 얼굴을 떨어뜨렸다. 주님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화를 내고 어찌하여 얼굴을 떨어뜨리느냐. 내가 옳게 행동하면 얼굴을 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옳게 행동하지 않으면 죄악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리게 될 터인데 너는 그 죄악을 다스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느닷없이 카인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고 하느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유대인과 가나안 족속들의 갈등 이런 이야기인데 하느님이 그들은 가나안 농토 지금 갈릴레아 그쪽 농사 짓는 데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런 거죠. 카인이 아우 아벨에게 들에 나가자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카인이 자기 아우 아벨에게 덤벼들어 그를 죽였다.
제가 이제 인류 역사는 유목민과 농경민 간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이제 농경민이 유목민을 죽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카인에게 물으셨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제 첫 살인이 나왔어요. 성소에서.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들어보아라. 내 아우의 피가 땅바닥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이제 너는 저주를 받아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아낸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을 붙여도 그것이 너에게 더 이상 수확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다인들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정착민들, 농경민들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죠. 많이 고통을 겪죠. 이집트에 가서도 고통을 겪고 다시 출애굽 탈출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도 가나안, 팔레스타인, 블레셋 족속들한테도 굉장히 고통을 받아요. 그런 내용이 함축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카인이 주님께 아뢰었다. 그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나 큽니다. 당신께서 오늘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시니 저는 당신 앞에서 몸을 숨겨야 하고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가 되어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자, 여기 너무너무 재밌죠? 아담과 하와가 잠자리에 들어서 카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느닷없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가 되어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카인과 아벨밖에 안 낳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죽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서를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은 이게 막 웅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깜깜한 어둠 속에 빠지는 거예요. 좀 크게 성서를 바라보시면은 이게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카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나 7 갑절로 안갚음을 받을 것이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는 카인에게 표를 찍어 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카인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와 에덴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여기 카인에게 표를 찍어줬다고 그랬죠. 고대인들의 특징은 몸에 문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노르웨이 이렇게 해적들 보면은 몸에 문신 많이 하죠. 옛날에는 이렇게 문신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 같은 종족의 그러한 표시로 문신을 많이 했습니다. 그 얘기에 따르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인류 역사는 이제 농경민과 유목민의 전쟁입니다. 유목이라는 것은 가축을 거느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먹이가 될 풀밭을 찾으며 가축을 기르는 생산 활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풀 있는데, 풀 나는 데를 끝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죠. 유목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장소에서 가축에게 풀을 뜯게 하다 보면 건조한 스텝이나 풀만 자라는 거나 사막지대에서는 풀이 남아나지 않기 때문에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유목민족은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유목민들은 가축이 죽거나 먹을 음식이 없으면 겨울이면 이제 겨울철이 되거나 건기가 되면은 몽고 이쪽 그러니까 유대민족 이제 겨울철이 되면은 이 농경민들의 식량을 약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민족이 끝도 없이 떠돌아다닌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유목민이기 때문입니다. 유목민족은 유대인, 베두인, 흉노족, 몰골족, 돌골족, 이제 나중에 이제 투르크족, 헝가리 이렇게 쭉 나옵니다. 농경민족은 4대 민족이에요. 4대 문명이에요. 자, 제일 먼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황하 문명,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 이렇게 이건 농경민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5대 문명이 있어요. 유라시아 대초원이 있습니다. 여기 가깝게는 만주부터 시작해갖고 몽고, 동스텝 지역, 그리고 신장 위구르 지역, 그 다음에 웨스턴 스텝, 그러니까 스텝 지역,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리고 헝가리, 루마니아, 그리고 터키까지. 이게 만주부터 우리나라 이제 그 끝에부터 저 헝가리까지 이 8,000km가 띠를 스텝죠. 여기가 바로 이게 제5대 문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유럽의 이 시야로 그 지금 세계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전 세계를 아우르는 시야를 가져야 돼요. 이 8,000km에 걸쳐서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던 거, 8,000km에 걸쳐서. 그래서 유라시아 서부, 유럽 쪽이죠. 흑해 초원이라고도 부르는 서부 초원은 서쪽으로는 카르파티아 산맥 나갈 겁니다. 카르파티아 산맥으로부터 몰도바, 우크라이나, 러시아 남부를 지나 카자흐스탄 서부 우랄 산맥과 카스피해까지 구분해 부르는 이름입니다. 대략적으로 유라시아 대초원이 유럽 지역과 일치합니다. 카자크 초원을 스텝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라고도 부르는 중부 초원은 우랄 지역에서부터 옛 중소 국경까지 이릅니다. 남쪽은 투르메니크스탄,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지역은 페르시아 문명이 여기 스텝 지역에 걸립니다. 페르시아 문명권의 정주민과의 접촉지대. 그래갖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페르시아하고 우즈베키스탄하고 투르크메니스탄하고, 그 다음에 카프카스 산맥이라는 험준한 산맥이 있던 서부 초원 지역에 비어서 중부 초원 지역에는 남쪽의 이란, 호라산, 아프가니스탄 지역과 교류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전쟁이 계속 일어났던 거죠. 파르티아 산맥이 굉장히 큽니다. 루마니아 뭐 이런 나라들, 헝가리, 이번에 지진이 난 크로아티아,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있고, 그 넘어 이 파르티아 산맥 넘어서 있는 게 바로 슬로바키아, 그 다음에 체코,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 파르티아 산맥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스텝 초원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유목민들이 이 길을 따라 살았던 거죠. 또 우랄 알타이 산맥, 이 엄청난 우랄 알타이 산맥이 사실은 유럽과 러시아, 몽고, 중국을 가르는 산맥입니다. 위쪽으로는 우랄 산맥, 아래쪽은 알타이 산맥. 다행히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행을 못 다니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한국에서 유럽으로 갈 때 꼭 우랄 알타이 산맥을 넘어가요. 그러면은 저는 비행기를 타면은 거기 비행기 이제 지도가 나오잖아요. 맵이 뜨잖아요. 지금 비행기가 어디 가고 있다. 그럼 그 비행기 우랄 알타이 산맥을 넘어갈 때 우랄 알타이 산맥이 나와요, 지도에. 그러면 저는 비행기 맨 끝에 가갖고 저 창문을 열고 봅니다. 물론 중간에 러시아도 지나가죠. 러시아 지나가면은 그 창문을 열고 보면 천연가스, 그게 불이, 그 캐내는 거 불이 엄청나게 올라와요. 그게 큰 굴뚝으로. 그런 것도 계속 보고, 그 지역 몽고를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몽고 초원을 이제 한국에서 유럽으로 갈 때거나 또 이탈리아로 가거나 또 제가 뭐 핀란드 쪽으로도 많이 가고 노르웨이도 가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이건 나한테 지리를 공부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제가 그 몽고의 끝도 없는 초원이 쫙 펼쳐지는 걸 보면은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냥 그 5월 달에 갈 때 보면 그 초원에 기가 막혀요. 그리고 또 이제 우랄 알타이 넘어갈 때 또 뭐 9월이나 10월 넘어가면 그때부터 눈이 꽉 그러니까 만년설이 있는 거죠. 만년설이. 여기 중국으로 넘어갈 때 또 텐샨 산맥이라고 있어요. 요 텐샨 산맥, 인도를 가거나 제가 또 아프리카를 가거나 그럴 때 이걸 다 넘어가요. 그 지도를 보고 창문을 보면서 그 지역들을 전부 다 보면 우랄 알타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맥이에요. 이게 바로 러시아하고 유럽하고 이 중국하고 이거 가르는 산맥이죠. 요 아래쪽 띠로 바로 그 유목민들이 따라서 양을 치고 정복 전쟁을 나갔던 거죠. 유라시아 그 동부 대초원, 이제 동쪽으로 온 거예요. 이제 몽고 쪽으로 온 거예요. 이제 아까는 유럽을 얘기했고 이제는 몽고. 유라시아 스텝의 동부 지역에는 크게 신장, 몽골, 만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끝에 우리나라가 있어요. 고구려가 있었던 거죠. 상당히 그 긴 선 안에 이제 고구려하고 터키하고 나중에 연결이 됩니다. 그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옛 중소 국경에는 힌두쿠시 산맥과 파미르 고원에 이어지는 험준한 산들이 그 산림지대까지 이어져서 준가리아 분지가 준가리아라는 분지가 있어요. 유일한 연결 그 분지가 연결 통로가 되죠. 그 산맥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텐산 산맥 제가 말씀드렸죠. 천산 산맥을 경계로 남쪽에 타림 분지와 북쪽에 준가리아로 나누는 신장 지역은 다시 한번 알타이 산맥을 통해서 몽골과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랄 알타이 산맥이 몽고하고 구분이 되는 거죠. 중국하고. 타림 분지는 돈황 지역에서 하서 회랑을 통해 북중국의 깐수성으로 연결됩니다. 제가 여기 이제 두낭 그 앞 바로 직전까지 제가 중국에서 갔다 와봤는데 정말 끝도 없는 초원이에요. 끝도 없는 초원. 몽골 초원은 크게 외몽골, 현재 몽골 공화국이 있고 내몽골, 현재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있죠. 내몽골 자치구로 구분되어 있죠. 그러니까 몽골이라는 이 땅이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에요. 지금 우리가 몽골 공화국이 우리나라의 남한의 15배 땅이 큽니다. 실질적으로 중국 것까지 합치면 한 30-40배 크죠. 근데 인구는 327만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목 생활이 힘든 거죠. 내몽골의 동쪽은 유라시아 대초원 동쪽 끝으로 만주로 이어지면서 우리 고구려하고도 이어집니다. 만주에서는 숲이 남하의 유목 생활권과 구분되는 과거 만주족의 수렵, 농경 생활권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 그 고구려 이쪽으로 지금 북한 위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만주는 수렵, 농경 생활권까지 이어지고 마침내 러시아형 연해주에 닿아서 태평양에 이릅니다. 이제 그 태평양에 이르는데 그 태평양 또 위쪽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캐나다 토론토나 뉴욕으로 강의 갈 때는 이 캄차카 반도를 넘어서서 러시아로 넘어서 가죠. 거길 봐도 끝도 없는 눈이에요. 눈. 참 기가 막힌 지구가 참 아름답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 모든 문화는 그 지역의 위치 경계, 그러니까 이게 산에 있느냐 사막에 있느냐 아니면 초원에 있느냐에 따라서 문화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보면은 그것도 끝도 없는 초원이고 산맥이죠. 티베트 자치구도 있고, 그래서 그 대초원이 이루어지는 게 8,000km의 띠를 이루고 있는 거죠. 자, 유목과 이목이 있어요. 유목민은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정한 장소 없이 물과 목초가 있는 곳을 찾아 유랑하는 형태의 유목민이 있고, 두 번째는 거주지가 있으면서 여름과 겨울 혹은 일정 시기마다 정해진 목축지를 오가면서 이동하는 형태로 유목과 정착식 목축의 중간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스위스 같은 데 가보면은요, 그런 데가 많아요. 이제 여름에는 소들이 다 올라와. 그래갖고 산에서 다 뜯어 먹어. 그리고 이제 그 스위스를 가보면은 우리 지금 이렇게 마시멜로 같이 이렇게 말아놓는 거 있잖아요. 근데 스위스는 제가 물어보니까 3번 그렇게 풀을 자를 수 있다고 그래요. 마시멜로로 만들어 놓는 거. 끝도 없이 만들어 놓고 이제 겨울이 되면은 이제 내려와 갖고 그 마시멜로 말아놓은 그 목초 그거를 먹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 유목하고 이목민이 있어요. 유목민은 근데 사실은 건기 우기를 따라서 하여튼 끝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게 유목민이에요. 이목은 그래도 내 밑에 집이 있고 이제 산에 올라가갖고 여름 봄서부터 겨울 초까지 나는 거를 이목이라고 그러죠. 요릭이라고 불리는 터키의 유목민들은 여름에는 산악지대에 올라가서 양과 염소를 치고 겨울에는 하산에서 헛강 같은 곳에 양과 염소를 키우면서 여름 내 만들어 두었던 건초를 주는 식의 유목을 말합니다. 현재 스위스가 제가 가서 본 데는 터키하고 스위스 이런 데 가서 봤고 또 공부도 했고 그랬죠. 유목민은 아라비아 사막의 베두인들의 경우 이 베두인들은 정말
참 불쌍해요. 왜냐하면 나라가 옛날에는 2차 세계대전 끝나기 전에는 그냥 떠돌아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는 국가라는 개념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떠돌아다니 가난하게 된 거죠. 베두인들의 경우 자신들의 부족들이 공유하는 여름 목축지와 겨울 목축지, 봄 목축지를 순회하면서 목축을 했죠. 그래서 지금 베두인들이 이제 한정돼 있어갖고 막 지금 몰살 위기에 있죠, 지금. 어쨌든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몽골도 야크를 기르는 경우 유목이 아닌 이목 생활을 합니다. 자, 이제 유목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흉노족, 훈족이라고도 그러고 헝가리가 되죠. 나중에는. 옛부터 몽골 고원에 있는 유라시아 동부 광활한, 그러니까 우리 쪽이 좀 흉노족이 가깝죠. 초원은 트루크 몽고, 퉁구스계 몽고, 유목민의 격렬한 각 축장이 각 주장으로 이들 기마 민족, 흉노족이요. 얼마나 여러분들 만리장성을 왜 쌓느냐 하면은 흉노족 때문에 그래. 진시황이 흉노족이 한번 내려와서 쓸고 가면 싹 쓸어가거든요. 흉노족이 무시무시하죠. 전투력이.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무제가 그 정복하러 올라가다가 붙잡혀요. 아주 고립이 돼갖고 겨우 살아와요. 그리고 이제 한 문제가 이 공납을 바치죠. 흉노족한테 60년을 바쳤어요. 한족이. 그 대단한 한족이 한나라 유방이 그렇게 치욕을 당했어요. 유방이 그렇게 치욕을 당하고 한무제에 가서야 겨우 흉노족을 정리를 하죠. 한무제도 굉장히 힘들게 흉노족을 몰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흉노족이 굉장한 기원전 200년엔 세계 최강의 국가였던 거죠. 흉노족이. 터키의 선족교긴 돌골, 여기까지만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유목민 제국. 돌골과 고구려의 관계는 돌골이 유연을 정복하기 이전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 고구려는 유연의 위에 이것도 유목민이에요.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돌골은 자연스럽게 고구려와 대립 관계를 가졌어요. 돌골이 유연을 정복한 후는 거란과 말갈의 지배권을 놓고 고구려와 처음에 싸웠어요. 그런데 당나라가 이렇게 탄생된 이후로는 상황이 역정되어서 돌골은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고구려와 동맹을 맺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구려하고 당나라하고 원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돌골하고 이제 고구려하고 동맹 관계를 맺죠. 그래서 고구려와 돌골의 동맹 관계는 중요한 일로서 비문에 적혀 있어요. 돌골을 오르원 비문에서는 고구려와의 형제 동맹에 대해 고구려를 맥구려 고구려로 이렇게 추정하면서 그래서 이제 형제 국가가 됐다 그래서 2002년 월드컵 때 터키가 우리 이제 이 돌골이 나중에 옮겨서 터키에 가갖고 투르크족이 되죠. 그래갖고 거기서 정착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옛날에 형제를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터키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응원해주고 또 우리나라가 터키 응원해주고 막 그랬죠. 결국은 터키한테 우리가 3, 4 위전에서 우리가 졌지만은 어쨌거나 하여튼 그러한 그러니까 8,000km에 걸쳐서 펼쳐진 유목민들의 이 문화는요. 굉장히 큰 문화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4대 문명,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만 문명이 아니고 그 8,000km에 걸쳐서 펼쳐 있었던 유목민들의 문화, 그리고 세계 대제국은 놀랍게도 유목민들이 다 대제국을 건설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유목민의 끝자락에 있는 게 누구냐? 역시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는 카인과 아벨, 농경민 카인이 유목민 아벨을 죽였을 때 하느님이 아벨의 편을 들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유목민의 편을 들고 유목민의 그 아주 뼛속 깊이 유목민이었던 유대인들이 하느님이 우리의 재물을 받는다. 우리의 편을 들어주신다. 그 얘기가 4장 카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유목민 이야기는 이걸로 해서는 안 되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소해 참
선입견이 있나요? 나도 처음엔 그렇다고 생각했지. 전국장 가루를 생수에 타먹은 그 순간 고소함과 함께 깔끔한 맛이 밀려왔지. 변비에도 좋아, 당뇨에도 좋아, 하나무까 피부도